어디 계집년 따위가 별을 다냐며 여성 장군을 멸시했던 한 부사관. 그러나 그 장군은 군 부대의 쓰리스타였고 이후 그 부사관에게 큰 응징과 참교육이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을 집어삼킨 밤이었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빗줄기는 거셌고 관악산의 능선을 타고 내려온 바람은 남현동 일대를 차갑게 적셨다. 수도 서울의 심장을 지키는 철옹성, 수도방 위사령부의 정문은 굳게 닫힌 채 위병소의 불빛만이 빗줄기 속에서 외롭게 번지고 있었다. 위병소 안 방탄모를 눌러쓴 황민준 하사는 턱 끝까지 올라오는 지루함과 싸우고 있었다. 뻑뻑한 눈을 비비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세차게 내리는 비는 아스팔트 위에서 하얗게 부서지며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켰다. 이런 궂은 날이면 찾아오는 이도 나가는 이도 드물었다. 그의 군 생활처럼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고 단조롭게 흘러갔다. 황 하사에게 군대란 도피처이자 동시에 증오의 대상이었다. 20살 초반 되는 일 하나 없던 인생에서 유일하게 그를 받아준 곳. 하지만 그를 짓누르는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문화는 그의 뒤틀린 자존심을 매일같이 핥히었다. 특히 그는 여자라는 존재가 군 조직 내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무시하고 억압했다. 그의 집은 조용히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면 되는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아버지 밑에서 황 하사는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닌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기도록 학습받았다. 그런 그에게 여군, 특히 여군 간부는 눈엣 가시였다. 제 아무리 높은 계급장을 달고 있어도 그의 눈에는 그저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계집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들의 지시는 권위가 아닌 잔소리로 들렸고 그들의 존재는 군의 기강을 해치는 불순물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사령부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변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섰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색 우산을 쓴 인형 하나가 내렸다. 인형은 크지 않은 체구에 무릎까지 오는 평범한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빗소리에 묻혀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인형은 망설임 없이 사령부 정문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황 하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늦은 시간에 비를 뚫고 걸어오는 민간인이라니. 그의 눈에 경계심이 어렸다. 그는 위병소 문을 열고 나가 다가오는 인형 앞을 막아섰다. 정지. 신원을 밝히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를 갈랐다. 우산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화장기 없는 50대 중반 여성의 것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비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었고 온화하지만 지적인 빛을 띤 눈동자가 그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복귀하는 길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평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 하사의 귀에는 그저 나이든 군무원의 목소리로 들릴 뿐이었다. 사령부에는 수많은 군무원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군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함께 군 조직의 생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한 존재들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용무와 신분을 정확히 밝히십시오. 여기는 민간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황 하사는 일부러 더 딱딱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를 냈다. 상대가 여성일 때 그는 자신의 남성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느꼈다. 여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이유를 알 수 없는 적개심과 무례함을 정확히 읽어낸 듯 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수도방위 사령관 강서윤입니다. 그 이름이 나온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황 하사 자신의 심장 소리마저도. 수도방위 사령관, 육군 중장, 별 3개. 이 거대한 부대의 정점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
하지만 황하사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그의 뇌는 강서윤이라는 이름과 눈앞에 비에 젖은 중년 여성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아니, 연결시키기를 거부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경악이 아닌 불쾌감과 조롱이었다. 감히 일개 군무원 따위가 사령관을 사칭해. 그의 뒤틀린 사고방식은 가장 모욕적인 결론을 향해 폭주하기 시작했다. 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값비싸 보이지 않는 트렌치코트, 화장기 없는 얼굴, 작은 체구. 그 어디에서도 별 3개의 무게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한번 말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수도방위 사령관 강서윤 중장이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 침착함이 황하사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을 시험하고 나아가 군 전체를 능멸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봐요, 아줌마. 결국 그의 입에서 폭언이 터져나왔다. 장난칠 곳이 따로 있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군무원이면 군무원답게 행동해야지, 어따 대고 사령관님 존함을 함부로 입에 올립니까? 여성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요한 시선 앞에서 황하사는 오히려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수치심을 느꼈고 그 감정을 감추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신분증. 당장 제시하십시오. 군무원 신분증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원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해서 당신 같은 사람은 다시는 이 부대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겠어. 신분증은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신분증도 없이 이 시간에 부대에 들어오려고 했다, 이겁니까? 지금 우리를 뭘로 보고? 황하사는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차별과 멸시가 깨어나 날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회의 편견이 그의 열등감이 한데 뒤섞여 끔찍한 괴물이 되어 튀어나왔다. 어디 계집년 따위가 장군 사칭을 하냐. 군무원답게 얌전히 굴어. 그 말이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간 여성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연민과 서늘한 결단력이 뒤섞인 기묘한 빛이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황하사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은 천근의 무게가 되어 황하사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지만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는 더욱 악을 쓸 수밖에 없었다. 뭐야, 그 눈빛은. 내가 틀린 말했어? 당장 따라와. 오늘은 당신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줘야겠으니까. 황하사는 여성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닿기 직전 여성이 입을 열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서늘하고 장엄한 목소리였다. 아사. 그 한마디에 황하사의 모든 움직임이 얼어붙었다. 자네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 중장에게, 수도방 위사령관에게, 그리고 자네의 직속 상관에게 총구를 겨눈 것과 같은 행동을 했네. 그 의미를 감당할 수 있겠나? 그 목소리는 위병소의 희미한 불빛과 차가운 빗줄기를 뚫고 황민준 하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이제 기나긴 밤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황민준 하사의 손은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강서윤 중장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크지 않았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위병소 주변의 모든 공기를 압축시키는 듯했다. 감당할 수 있겠나?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한 인간이 내뿜는 존재 자체의 압력이었다. 황하사는 순간적으로 숨쉬는 법을 잊었다. 눈앞의 여성은 여전히 평범한 트렌치코트 차림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 위로 거대한 산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녀의 고요한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심연과도 같았다. 그 안에는 자신의 치기 어린 분노, 유치한 편견, 그리고 비참한 열등감까지 모두 비치고 있는 듯 했다. 무슨.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뱉어냈지만 이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이성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저 여자가 진짜 사령관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국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여전히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다. 끝까지 장난질입니까? 좋습니다. 당신이 진짜 사령관인지 아닌지 지금 당장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직사관 나오십시오. 황하사는 위병소 안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젖어 처절하게 갈라졌다.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엑셀을 밟은 발은 브레이크의 위치를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잠시 후 위병소 안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한 명의 장교가 걸어 나왔다. 이제 막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앳된 얼굴의 김민석 소위였다. 그는 눈앞의 광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잔뜩 흥분해서 고함을 치는 황하사와 비를 맞으며 고요히 서 있는 중년 여성. 황하사, 무슨 일인가? 김소희님, 이 여자가 지금 자기가 수도방위 사령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분증도 없이 심야의 부대에 들어오려 하기에 검문했더니 오히려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군 기강문란 행위입니다. 황하사는 마치 승전보를 전하는 장수처럼 외쳤다. 그의 말에 김소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강서윤 중장의 얼굴을 몰랐다. 갓 임관한 초급 장교에게 삼성 장군의 얼굴은 TV 뉴스에서나 스쳐 지나갈 뿐 직접 대면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는 황하사의 말과 눈앞 여성의 행색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다. 김소희의 눈에 비친 강서윤 중장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군인 특유의 날카로운 기상이나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도 황하사와 비슷한 의심이 피어올랐다. 선생님, 실례지만 신분 확인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직사관 육군 소위 김민석입니다. 김소희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의 호칭은 장군님이 아닌 선생님이었다. 그 역시 그녀를 민간인, 아마도 고위 군무원 정도로 판단한 것이다. 강서윤 중장은 김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황하사와 같은 악의는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경험 부족에서 오는 미숙함과 혼란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상황실로 갑시다. 가서 확인시켜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황하사가 아닌 김소희를 향해 있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제안의 형태였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다. 황하사는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미 당직사관이 개입한 이상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가서 당신 정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봅시다. 그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외치며 앞장섰다. 마치 자신이 정의를 구현하는 심판자라도 된 것 같았다. 위병소 옆에 위치한 당직사관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고 정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강서윤 중장의 트렌치코트 자락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김소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고 황 하사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자, 이제 말씀해 보시죠. 어디서 근무하는 어떤 군무원이신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황 하사가 취조하듯 말했다. 강서윤 중장은 그런 그를 잠시 응시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로 시선을 돌렸다. 당직 사관실 벽에는 역대 사령관들의 사진이 연대순으로 걸려 있었다. 맨 마지막 가장 최근의 자리에 익숙한 얼굴의 사진이 있었다.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어깨에는 빛나는 별 3개를 단 채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바로 그녀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그 사진을 가리켰다. 그 순간 황 하사와 김소희의 시선이 동시에 액자로 향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사진 속 인물과 눈앞의 여성이 천천히 겹쳐졌다.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을 뿐 단정한 이목구비와 지적인 눈빛, 입가에 어린 희미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동일했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황 하사의 입에서 하는 얼빠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김소희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사진과 여성을 번갈아 보았다. 틀림없었다. 눈앞에 이 여성이 자신이 선생님이라 불렀던 이 인물이 바로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자 전군을 통틀어서도 손에 꼽히는 고위장성 강서윤 중장이었다. 사령관님. 김소희의 입에서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거의 반사적으로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죄송합니다. 못 알아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황 하사도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떤 말을 내뱉었는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디 계집년 따위가 장군 사칭을 하냐. 군무원답게 얌전히 굴어. 자신이 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리기를 바랐다. 털썩. 황민준 하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동공은 초점을 잃고 풀려 있었고 입은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난파선의 조각처럼 비참하고 초라할 뿐이었다. 강서윤 중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혼란과 경악 속에서도 그녀만이 고요한 섬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주저앉은 황 하사에게 다가가지도 공포에 질린 김소희를 질책하지도 않았다. 그저 젖은 트렌치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쳐 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직 사령에게 연락하게. 사령관이 복귀했다고. 그리고 자네들은 잠시 여기서 나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야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긋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를 의심하지 못했다. 고요한 폭풍의 눈 안에서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김민석 소위는 거의 혼비백산하여 당직 사령에게 연락을 취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당직 사령의 잠이 덜 깬 목소리는 사령관님께서 복귀하셨습니다라는 김소희의 떨리는 보고에 순식간에 날카로운 경악으로 바뀌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고요했던 사령부의 밤 공기가 보이지 않는 파동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곧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 자명했다. 당직 사관실 안 강서윤 중장은 의자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김소희가 부동자세로 서 있었고 바닥에는 황민준 하사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강 중장은 먼저 김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소희. 예, 사령관님. 김소희는 거의 튀어오르듯 대답했다. 자네는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는 규정대로 임무를 수행하려 했을 뿐이야. 다만 경험이 부족했을 뿐이지. 모든 지휘관의 얼굴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자네의 책임이 아니네. 예상치 못한 온화한 말에 김소희는 오히려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거대한 질책과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 중장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꾸짖음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하게. 군복은 계급을 나타내지만 그 사람의 인격까지 나타내는 것은 아닐세. 군복을 벗은 장군도 장군이고 군복을 입은 이등병도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군인이야. 사람을 대할 때는 그가 입은 옷이나 어깨의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먼저 보려고 노력하게. 알겠나?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령관님. 김소희는 진심을 담아 외쳤다. 짧은 몇 마디 말이었지만 그의 군 생활 전체를 관통할 깊은 가르침이었다. 강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바닥에 주저앉은 황 하사에게로 돌렸다. 황 하사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나버린 듯 했다. 황 하사. 강 중장의 부름에 황 하사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를 넘어선 깊은 절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일어나게. 나지막한 말에 황 하사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그는 간신히 몸을 가누고 뻣뻣하게 섰다. 강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황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거대한 산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강 중장은 그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다. 왜 그랬나? 질책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질문이었다. 황 하사는 그 질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뭐, 말씀이십니까? 왜 내가 사령관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 왜 나를 계집년이라 부르며 군무원답게 행동하라고 했나? 자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거짓 없이 말해보게. 강 중장의 눈은 집요하게 그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황 하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그 추악하고 비열한 생각들을 어떻게 감히 이 사람 앞에서 꺼낼 수 있단 말인가? 말하기 힘든가? 그럼 내가 맞춰볼까? 강 중장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자네 눈에는 여자가 별 3개를 단 장군이 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겠지.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고 감정적이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테고. 군대라는 남성적인 조직의 정점에 여자가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네가 믿고 있던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야. 그래서 자네는 눈앞의 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자네가 보고 싶은 거짓을 본 거지. 내가 틀렸나? 황 하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끔찍한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여러 사람의 다급한 군홧발 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며 당직 사령인 대령과 참모 몇몇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의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사령관님.
무고하십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당직 사령은 바닥에 흥건한 물기와 넋이 나간 황하사, 그리고 고요히 서 있는 강 중장을 번갈아 보며 외쳤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령관이 민간인으로 오인받아 일개 하사에게 모욕을 당했다. 이것은 부대 전체의 명예가 걸린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이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알고나 있나? 당장 이놈을 헌병대로 끌고 가. 당직 사령은 분노에 차 황하사에게 호통을 쳤다. 참모들 역시 금방이라도 황하사를 끌고 갈 기세였다. 황하사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그만. 그때 강 중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방 안의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모두 진정하게. 그리고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네. 당직 사령은 자네의 자리로 돌아가 임무를 계속하고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해산하도록. 하지만 사령관님, 이놈은 군의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든 중죄인입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당직 사령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명령일세. 강 중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당직 사령과 참모들은 불만에 가득 찬 표정이었지만 사령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마지못해 경례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방 안에는 다시 세 사람만이 남았다. 강 중장은 다시 황하사를 바라보았다. 황하사, 자네는 내가 두렵나? 황하사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불명예 전형? 아니면 육군 교도소? 자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릴 것 같은가? 황하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미래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자네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내 어깨에 별 3개를 부정했듯이 나 역시 사령관이라는 이유로 자네의 남은 인생을 부정해 버릴 수도 있겠지. 그것이 아마 자네가 생각하는 힘의 논리일 테고. 강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황하사, 별의 무게는 사람을 짓누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닐세. 그 무게는 더 많은 사람을 품고 그들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녀는 다시 황하사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자네를 처벌하지 않겠네. 대신 자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네. 자네가 가지고 있던 그릇된 세상을 깨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배울 기회를 말이야. 자네의 그릇된 신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 그것이 자네를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또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지만 말이야. 황하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처벌하지 않겠다니. 기회를 주겠다니. 그날 밤 이후 수도방위 사령부는 거대한 수면 아래에서 들끓는 용암처럼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격렬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사건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사령관이 정문 위병소에서 일개 하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당하고 억류될 뻔했다는 사실은 지휘계통을 타고 올라가며 각기 다른 색깔의 충격과 분노로 채색되었다. 다음 날 새벽 사령관 주재로 긴급 지휘관 회의가 소집되었다. 남현동 사령부의 심장부인 지휘통제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부사령관을 비롯한 각 참모부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굳은 얼굴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강서윤 중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충성을 넘어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의심, 불만, 그리고 약간의 조소까지도. 회의의 포문을 연 것은 육사 출신의 정통 군인이자
군 내 보수파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성철 부사령관 육군 소장이었다. 그는 강서윤 중장이 여군 최초로 수방사령관 자리에 올랐을 때부터 공공연히 불만을 표출해 온 인물이었다. 사령관님, 어젯밤의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우리 수도방 위사령부의 명예는 물론 군 전체의 기강을 뿌리부터 뒤흔든 최악의 사태입니다. 박 부사령관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일개 하사놈이 사령관님을 능멸하고 계집년이라는 천인공노할 망발을 내뱉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사령관님의 어깨에 달린 별 3개, 아니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향한 하극상이자 반역 행위입니다. 마땅히 군법에 따라 최고형으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모인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동조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작전참모, 군수참모, 인사참모 모두가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다. 군은 계급과 명령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최상급 지휘관에 대한 모욕은 곧 조직 전체에 대한 도전이며 이를 엄벌하지 않으면 지휘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황민준 하사 한 명의 목을 쳐서 흔들리는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두의 격정적인 토로가 끝날 때까지 강서윤 중장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깍지 낀 손으로 턱을 괜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속에서 홀로 명상에 잠긴 수행자처럼 보였다. 마지막 발언까지 끝나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을 때 그녀가 비로소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박 부사령관. 예, 사령관님. 자네 말대로 어젯밤의 일은 군의 기강을 흔든 매우 심각한 사태가 맞아. 하지만 자네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네. 강 중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우리가 베어내야 할 것은 황민준 하사라는 가지가 아닐세. 그의 입에서 그런 끔찍한 말이 나오도록 만든 우리 군 내부에 깊이 뿌리내린 병든 뿌리지. 황 하사 한 명을 군복 벗기고 교도소에 보낸다고 해서 제2, 제3의 황 하사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 그의 생각이 그저 그 혼자만의 특별하고 해괴한 생각일까? 나는 아니라고 보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의 지휘관들을 차례로 꿰뚫었다. 황 하사는 괴물이 아니야. 그는 우리 군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이야.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 여자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그릇된 편견이 수십 년간 이 조직을 지배해왔고 황 하사는 그 편견을 충실하게 학습하고 내뱉은 확성기에 불과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확성기만 부숴버리자고 하고 있어. 정작 그 편견을 방송하는 송신탑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말이야. 이게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 회의실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휘관들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피어올랐다. 강 중장의 말은 그들의 허를 찌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나는 황민준 하사를 처벌하지 않을 걸세. 군법회의에 회부하지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도 않을 거야. 사령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부사령관이 경악하며 외쳤다. 강서윤 중장은 그의 말을 가볍게 손짓으로 막았다.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이들을 향해 폭탄과도 같은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로 황민준 하사를 위병 근무에서 해제하고 사령관 직속 부관실 대기 하사로 보직을 변경한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을 모욕한 중죄인을 사령관의 바로 곁에 두겠다니.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파격과 혼돈 그 자체였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요.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보였다. 사령관님, 제고해 주십시오. 이는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부대의 사기는 물론이고 사령관님의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신변은 내가 지킬 수 있네. 그리고 무너진 사기는 처벌이 아닌 신뢰로 다시 세워야 하는 법이지. 강 중장은 단호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이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사령관의 명령이다. 인사참모는 즉시 명령을 이행하도록. 황하사는 오늘부터 내 사무실 옆 비품실을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게 될 걸세. 그에게 부여될 임무는 내가 직접 하달한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강서윤 중장의 고요하지만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의 결정은 단순히 한 병사를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낡은 관성과 편견의 정면으로 맞서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한편 그 시각 황민준 하사는 헌병대 지하에 위치한 임시 유치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한기가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공백 그 자체였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기를 수없이 바랐지만 새벽이 밝아오면서 그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군 생활은 물론 그의 인생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확신했다. 불명예 전역, 민간 법원 이첩, 징역형.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어쩌면 그는 평생 사령관에게 쌍욕을 한 미친놈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끼익. 그때 녹슨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헌병대 간부 한 명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황 하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황민준 하사, 짐 챙겨서 나와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령관 부관실이다. 예. 황 하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사령관 부관실이라니.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인가 생각했다. 헛소리 말고 따라와. 사령관님의 직접 명령이시다. 황 하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헌병대 간부를 따라 나섰다. 유치장을 나와 사령부 본청으로 향하는 짧은 길 위에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경멸, 조롱,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동정까지. 그는 죄인이 되어 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의 눈, 강서윤 중장의 사무실 바로 옆 창문도 없는 작은 비품실에 도착했다. 먼지 쌓인 캐비닛과 낡은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곳은 그에게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 끔찍한 심리적인 감옥이 될 터였다. 그는 이제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오직 강서윤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황민준 하사에게 배정된 새로운 사무실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공간이었다. 사령관 집무실과 부관실로 이어지는 복도 한편에 위치한 낡은 비품실. 창문 하나 없어 한낮에도 형광등 불빛에 의지해야 하는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다. 낡은 철제 캐비닛에서는 녹과 먼지가 뒤섞인 냄새가 났고 덩그러니 놓인 책상과 의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삐걱거렸다. 그는 그곳에 유령처럼 갇혔다. 인사명령은 정식으로 하달되었지만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관실을 오가는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들은 그를 벌레 보듯 힐끔거리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황 하사는 자신이 인간 이하의 존재가 된 것 같은 깊은 굴욕감을 느꼈다. 차라리 영창에 갔더라면, 차라리 군법회의에 넘겨져 죗값을 치렀더라면. 명확한 처벌은 고통스럽더라도 끝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은
끝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았다. 그가 비품실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강서윤 중장이 들어왔다. 제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날 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황 하사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부동자세로 섰다. 편히 앉게. 강 중장은 직접 의자 하나를 끌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좁은 비품실이 그녀의 존재감만으로 가득 차는 듯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먼지 쌓인 서류 뭉치 하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자네에게 주는 첫 번째 과업일세. 황 하사는 침을 삼키며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겉표지에는 수도방 위사령부 순직 및 특수 공로자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다.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네는 오늘부터 이 기록들 속에서 여군의 기록만을 따로 추려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거야. 우리 사령부가 창설된 이래 임무 중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여군, 그리고 혁혁한 공을 세워 충무나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여군들의 모든 기록을 말이야. 한 명도 빠짐없이. 황 하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녀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고 생각했다. 무계집년 따위가 장군 사칭을 한다고 외쳤던 자신에게 위대한 여군들의 업적을 정리하라는 것인가? 못하겠나? 강 중장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황 하사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지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날부터 황민준 하사의 기묘한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는 먼지 쌓인 비품실에 홀로 앉아 수십 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낡은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그는 아무런 감흥 없이 기계적으로 서류를 넘겼다. 이름, 계급, 소속, 그리고 차가운 몇 줄의 사건 기록. 그의 눈에는 그저 의미 없는 활자의 나열일 뿐이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을 길들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인 고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손가락이 한 장의 기록 위에서 멈췄다. 서지의 중사. 흑백 증명사진 속의 앳된 얼굴은 이제 막 20살을 넘긴 듯 보였다. 그녀의 사인은 적 특작부대 교전 중 아군 보호를 위해 수류탄 파편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현장에서 순직. 황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기록을 자세히 읽어내려갔다. 서류에는 당시 상황이 건조하지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후방 침투 훈련 중 가상의 적이 던진 훈련용 수류탄이 불발되지 않고 신입 병사들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흩어지는 순간 분대장이었던 서지의 중사는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수류탄을 덮쳤다. 그녀 덕분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기록의 마지막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신입 병사의 증언이 첨부되어 있었다. 서지의 중사님은 평소 저희에게 엄마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던 저희들에게 군인은 성별이 아니라 군번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희를 향해 달려오시던 중사님의 얼굴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듯이. 황 하사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무계집년. 그가 내뱉었던 더러운 단어가 그의 뇌리에서 메아리 쳤다. 사진 속의 서지의 중사는 그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군인다운, 가장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날 이후 황 하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기록을 건성으로 읽지 않았다. 한자 한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다. 적통신 감청 임무 중 과로로 순직한 정보통신 부사관,
비무장지대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끝까지 부대원들을 지휘해 무사히 귀환시킨 여군 대위, 남성들도 기피하는 최전방 GOP에서 수년간 헌신하다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난 간호장교. 기록을 파헤칠수록 그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한 세상 속에 갇혀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여자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 멸시했던 그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친 위대한 군인들이었다. 그들의 군복에는 성별이 없었다. 오직 투철한 군인 정신과 조국에 대한 헌신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어느덧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황 하사는 밤낮을 잇고 기록에 매달렸다. 그의 눈은 퀭해지고 몸은 수척해졌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쌓아올린 편견의 성벽이 이름 모를 여군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지막 기록을 정리하던 밤이었다. 그는 한 여군 소령의 기록 앞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최전방 부대에서 남군 부하의 성추행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조직 내에서 따돌림과 불이익을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가해자를 법정에 세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그녀의 퇴역 서류 마지막에 그녀가 직접 쓴 글귀가 있었다. 나는 군을 사랑했다. 그러나 군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부디 다음 세대의 내 후배들은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황민준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쏟았다. 그것은 후회와 참회 그리고 이름 모를 그들에 대한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어둡고 축축한 비품실 안에서 그의 낡은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세상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강서윤 중장이 자신에게 던진 과업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처벌이나 고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이 먼 장님에게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자비로운 치료였던 것이다. 황민준 하사가 비품실에서 홀로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의 존재는 수도방 위사령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서윤 사령관의 파격적인 결정은 부대 내에 미묘하지만 확실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병사들과 부사관 그리고 장교들은 저마다의 시각으로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해석하고 수군거렸다. 그 수군거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군 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의 냉소와 불만이었다. 주로 나이든 원사나 상사 그리고 일부 영관급 장교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사령관님이 여자라서 그런가. 군 기강을 잡아야 할 때인데 너무 무르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 하사놈 하나 때문에 부대 전체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냥 목을 쳤으면 조용히 끝났을 일을. 그들에게 황민준 하사는 주제도 모르고 날뛰다가 운 좋게 살아남은 놈이었고 강서윤 중장은 감정에 휘둘려 조직의 근간을 해치는 리더였다. 그들은 황 하사가 사령관 옆 비품실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조롱거리로 삼았고 그가 곧 쫓겨나거나 혹은 사령관의 놀이개가 될 것이라는 식의 저급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눈에 강 중장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는 변덕이자 여성 리더의 한계로 비쳤다. 반면 두 번째 반응은 젊은 장교들과 여군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처음에는 강 중장의 결정에 당혹감을 느꼈다. 특히 여군들은 황 하사의 계집년 발언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고 그가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저런 놈을 그냥 둔다는 게 말이 돼? 우리 전체를 모욕한 거나 다름없는데. 사령관님도 너무하시지.
저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제2, 제3의 황민준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강 중장의 의도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병든 뿌리를 뽑아내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황 하사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강 중장의 실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불안과 기대를 뒤섞어 주시했다. 이러한 두 개의 시선이 충돌하는 가운데 황민준 하사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다. 과거 그와 어울렸던 동료들은 그를 배신자 혹은 시한폭탄처럼 여기며 피했다. 그가 식당에 나타나면 주변의 모든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매 순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병사식당 한쪽 구석에서 일이 터졌다. 고참급인 인사과 소속 박병장 무리가 이제 막 전입 온 신임 여군 하사를 둘러싸고 희롱 섞인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김하사 전투복 입고 있으니까 영 폼이 안 나네. 군대는 여자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사령관님도 그렇고 요즘은 왜 이렇게 계집들이 설쳐대는지 몰라. 안 그래? 박 병장은 주변 동료들과 낄낄거리며 김하사의 어깨를 툭 쳤다. 김하사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갓 전입 온 막내가 고참 병장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던 황민준 하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묵묵히 박 병장 무리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수방사의 시한폭탄에게로 쏠렸다. 박 병장은 황 하사를 보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어이 황 하사. 사령관님 비서 노릇은 할 만한가? 아니면 밤에 다른 노릇도 하나? 저급한 조롱에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황 하사는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처럼 분노나 열등감으로 번들거리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박 병장을 지나쳐 겁에 질린 김하사 앞에 섰다. 괜찮나? 나지막한 물음에 김하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황 하사는 다시 박 병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만해라.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냐? 박 병장이 인상을 쓰며 황 하사에게 다가섰다. 키도 덩치도 황 하사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내가 뭘 했다고 그만하래. 사령관님 뺑 믿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말하면 내놈 군 생활을 여기서 끝장내 버릴 줄 알아. 황 하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진짜였다. 한 달 넘게 낡은 기록들 속에서 죽음과 마주하며 단련된 그의 내면은 어지간한 위협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져 있었다. 박 병장은 순간 움찔했다. 황 하사의 눈빛에서 과거의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섬뜩한 기세를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병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새끼가 진짜 돌았나? 박 병장이 주먹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식당 입구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강서윤 중장이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부관과 헌병 몇몇이 서 있었다. 식당 안의 모든 인원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박 병장은 주먹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고 다른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했다. 강 중장은 천천히 그들에게로 걸어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식당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주먹을 든 박 병장과 그 앞을 막아서고 있는 황 하사,
그리고 겁에 질린 김하사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지금 뭘 하고 있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강 중장의 시선이 박 병장에게 꽂혔다. 자네 이름과 소속은? 저 병장 박성진입니다. 박 병장. 자네는 방금 동료 군인에게 모욕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려 했다. 이는 우리 군의 가장 신성한 가치인 전우애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다. 변명할 여지가 있나? 없습니다. 헌병들은 저 병사를 당장 연행하도록 규율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강 중장의 명령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박 병장을 끌고 나갔다. 식당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 중장은 이제 황하사를 바라보았다. 황하사. 예, 사령관님. 자네는 왜 나섰나? 황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생각은 명확했다. 서지의 중사님이었다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서윤 중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지의 중사. 그녀 역시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살신성인의 귀감이었다. 강 중장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황하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아주 옅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가 심었던 씨앗이 마침내 딱딱한 땅을 뚫고 아주 작은 싹을 틔운 순간이었다. 식당에서의 사건은 황민준 하사의 운명을 또다시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배신자이자 적이었다. 강서윤 사령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과거의 그는 일부 남성 병사들 사이에서 은밀한 동정과 일종의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다. 할 말을 한 놈이라는 식의 뒤틀린 인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그들이 경멸하는 여군의 편에 섰다. 이것은 그들의 세계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보복은 즉각적이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유치했다. 그의 관물대가 뒤집혀 있거나 전투와 한 짝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식사를 할 때면 누군가 고의로 그의 식판에 부딪혀 음식을 쏟았고 복도를 지날 때면 어깨를 부딪히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황하사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뎠다. 서지의 중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 군인들이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상대방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위협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어느 날 밤 그는 일과를 마치고 독신자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인적이 드문 탄약고 뒤편의 새길을 지날 때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서너 개의 그림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헌병대 영창에 수감된 박 병장의 절친한 동기이자 부대 내 불량분자들의 우두머리 격인 최상병 무리였다. 황하사 요즘 아주 영웅 납셨어. 최상병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증오로 번들거렸다. 사령관님 치마폭에 숨어서 꿀 좀 빠니까 세상이 내 것 같나 보지. 내가 뭔데 우리 성진이 앞길을 막아. 길 비켜라. 할 말 없다. 황하사는 그들을 지나치려 했다. 무의미한 싸움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이 새끼가 감히 우릴 무시해? 최상병의 동기 하나가 황하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황하사는 몇 걸음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이성을 잃고 이미 주먹을 날렸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것임을 알았다. 너희들이 진짜 군인이라면 이런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지. 할 말이 있으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라. 비겁?
하. 군법 들먹이는 놈이 제일 비겁한 놈이지. 최상병이 포효하듯 외치며 달려들었다. 본격적인 폭력이 시작되었다. 황하사는 수적으로 완벽한 열세였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주먹과 발길질을 피하고 막아내는데 급급했다. 그는 반격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몸을 최대한 웅크린 채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며 묵묵히 매를 맞았다. 이것이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그는 생각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언어 폭력에 대한 뒤늦은 속죄라고 여겼다. 왜 반격 안 해? 이 새끼 맛이 갔나? 사령관한테 일러 바치려고 녹음이라도 하고 있냐? 그들은 황하사가 저항하지 않자 더욱 기고만장해져 폭행의 강도를 높였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피로 물들었다.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거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둠 속에서 가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상병 무리가 움찔하며 돌아본 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식당에서 그들이 희롱했던 김하사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동기인 듯한 다른 여군 두세 명이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함께 서 있었다. 뭐야, 저 계집애는? 지켜주던 영웅님이 처맞고 있으니까 구하러 오셨나? 최상병 무리가 다시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김하사는 품속에서 군용 무전기를 꺼내 들고 외쳤다. 즉시 멈추지 않으면 당직 사령에게 현행범으로 보고하겠다. 여기는 탄약고 인근. 병사간 폭행 사건 발생.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확하고 위협적이었다. 탄약고 인근에서의 폭행 사건. 이것은 단순한 병사 간의 다툼을 넘어 부대 전체의 경계 태세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최상병 무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셔틀콕 흩어지듯 사라졌다. 정적이 찾아왔다. 황하사는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김하사와 동기들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황하사님? 김하사가 거의 울먹이며 물었다. 황하사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동료에 대한 연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쓴 이 작은 여군 앞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고맙다. 그는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고는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이 사건은 강서윤 사령관에게 보고되었다. 그녀는 의무실에 누워있는 황하사를 직접 찾아왔다. 붕대를 감은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후회하나? 강 중장의 질문에 황하사는 잠시 천장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고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고통 끝에서 마주했던 김하사의 눈빛에 담긴 신뢰와 동료애가 그의 마음을 더 강하게 채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검이 아닌 방패가 되는 법을 고통을 통해 배운 것이다. 자네의 첫 번째 과업은 끝났다. 강 중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자네에게 두 번째 과업을 주도록 하지. 의무실에서 퇴원하는 즉시 주임원 사실로 가서 유진철 원사에게 신고하게. 앞으로 자네는 그의 그림자가 될 걸세. 유진철 원사. 수도방위 사령부의 모든 부사관들을 총괄하는 살아있는 전설. 호랑이보다 무섭고 바위보다 단단하다고 알려진 인물. 황하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것은 지옥의 문턱을 넘어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명령이었다. 수도방위 사령부 주임원사 유진철. 그의 이름은 부대 내에서 신화이자 공포의 동의어였다. 30년 군 생활의 대부분을 최전방 특수부대에서 보낸 그는 온몸이 흉터와 굳은 살로 뒤덮인 강철 같은 사내였다. 그의 눈빛 한 번에 웬만한 초급 장교들은 오금이 저릴 정도였고 그의 고함 한 번에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는다고 했다. 그는 융통성이라곤 약에 쓰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규율과 원칙, 그리고 진짜 군인의 혼을 신봉하는 구시대의 마지막 전사처럼 보였다. 그런 그가 강서윤 중장의 여성 리더십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유 원사는 여군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군의 핵심 지휘부가 여성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군대는 본질적으로 남성적인 힘과 희생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었기 때문이다. 황민준 하사가 유진철 원사에게 배속된다는 소식은 그를 사자의 굴에 던져 넣는다는 소식과 같았다. 모두가 황 하사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군복을 벗게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의무실에서 퇴원한 황 하사는 두려움 반, 체념 반의 심정으로 주임원 사실의 문을 두드렸다. 하사 황민준 주임원사님께 배속을 명받았습니다. 육중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던 유진철 원사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황 하사를 세워두었다. 방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무겁게 흘렀다. 황 하사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유 원사가 서류를 덮고는 처음으로 황 하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은 마치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다. 내 놈이 그 유명한 황 하사냐? 예, 그렇습니다. 사령관님께 계집년이라 짓거렸다는 놈. 맞나? 유 원사의 직설적인 질문에 황 하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런 놈을 왜 나한테 보냈다고 생각하나? 잘 모르겠습니다. 뻔하지. 직접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 나더러 내 놈을 처리하라는 뜻 아니겠나. 유 원사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황 하사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그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나는 사령관님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 놈 같은 놈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오늘부터 내 놈의 임무는 딱 하나다. 내 그림자가 되는 거다.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와. 단 입은 닥치고 눈과 귀만 열어라. 내 허락 없이는 질문도 건의도 그 어떤 잡소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황 하사의 두 번째 과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그날부터 유진철 원사의 그림자가 되었다. 유 원사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연병장과 각종 훈련 시설을 점검했고 병사 식당의 위생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황 하사는 그저 한 걸음 뒤에서 묵묵히 그를 따랐다. 유 원사의 사무실은 강의실이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제를 일으킨 부사관들을 소환했다. 부하에게 폭언을 한 중사, 훈련 성과가 부진한 하사,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사관까지. 황 하사는 유 원사가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눈을 똑바로 보고 낮은 목소리로 문제의 핵심을 짚어냈다.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때로는 스승처럼 엄하게. 그는 모든 부사관의 이름과 가족관계, 그리고 그들의 장단점까지 모두 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갓 임관한 신임 소위가 유 원사실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의 부소대장인 고참 중사가 자신의 지시를 무시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임원사님, 아무리 제가 경험이 부족해도 지휘관은 접니다. 그런데 박 중사는 사사건건 제 말을 무시하고 병사들 앞에서 저를 망신줍니다. 이건 명백한 하극상 아닙니까? 황 하사는 속으로 저 소위 오늘 죽었구나 생각했다. 감히 부사관의 수장 앞에서 부사관을 험담하다니. 유원사가 불호령을 내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원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소위, 자네 박 중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나? 그냥 고집 센 늙은 부사관 아닙니까? 박 중사는 이 부대에서 20년을 복무했네. 그가 거쳐간 훈련장에서 흘린 땀이 아마 자네가 평생 마실 물보다 많을 거야. 그는 눈 감고도 적의 침투로를 찾아낼 수 있고 소리만 듣고도 아군 포와 적군 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그를 자네는 고집 센 늙은 부사관이라고만 생각하나? 유원사는 책상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소위 앞에 던졌다. 읽어봐. 박 중사가 지난 20년간 어떤 공을 세웠고 어떤 부하들을 길러냈는지, 그리고 다시 와서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지. 소위는 얼굴이 벌개져서 서류철을 들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황 하사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것은 계급장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경험과 인격을 존중하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주가 흘렀다. 황 하사는 유원사를 따라다니며 수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유원사는 말 없는 스승이었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황 하사는 그에게서 진정한 군인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제식 동작이나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철저한 전문성과 부하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그리고 조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심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단단함이었다. 어느 늦은 밤 유원사와 황 하사는 단둘이 남아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유원사가 처음으로 사적인 질문을 던졌다. 황 하사, 한 달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봤나? 황 하사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정리된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저는 무게를 보았습니다. 무게? 네. 주임원사님의 어깨에는 이 부대의 모든 부사관들과 병사들의 삶의 무게가 얹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사님께서는 그 무게를 단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였는지, 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게가 없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유원사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험상궂은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나도 내 놈만 할 때가 있었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내 주먹만 믿고 날뛰던 시절이. 그때 나를 사람 만들어준 분이 당시 우리 부대 중대장님이셨다. 그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눈을 감았다. 그분은 여군이셨지. 모두가 나를 포기했을 때 그분만이 내 안의 가능성을 봐주셨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게야. 황 하사는 숨을 멈췄다. 유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그 역시 한 명의 여군 지휘관에 의해 인생이 바뀐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령관님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내 놈의 그 썩어 빠진 근성을 뿌리부터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게지. 유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어깨에 붙어있던 주임원사 계급장을 떼어 황 하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계급장의 무게를 이제 조금은 알겠나? 황 하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계급장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그의 영혼까지 파고드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원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존경과 함께 새로운 목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철 원사는 강서윤 사령관의 집무실을 찾았다. 사령관님, 황민준 하사에 대한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래, 어떤가? 쓸만한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쇠는 달궈졌습니다. 이제 망치질을 할 때입니다. 유 원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건의했다. 황 하사를 부사관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부사관 학당의 훈육관으로 보내주십시오. 자신이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 비로소 그것은 진짜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강서윤 중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깊은 만족감과 신뢰가 담긴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황민준 하사가 수도방위사령부 부사관 학당의 신임 훈육관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은 부대에 또 한 번의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조롱이나 비난보다는 경악과 의혹이 더 컸다. 사령관을 모욕했던 중죄인이 불과 몇 달 만에 부사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관이 되다니. 사람들은 강서윤 사령관의 머릿속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실험이 도를 넘었다고, 마침내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황 하사 자신도 이 발령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철 원사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다. 내가 겪은 실패와 성찰만큼 훌륭한 교재는 없다. 그렇게 황 하사는 부사관 학당의 교단에 섰다. 그의 첫 교육생은 갓 임관하여 모든 것이 서툴고 의욕만 앞서는 신임 하사들이었다. 그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앞에서 황 하사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들의 군 생활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었다. 첫 번째 교육 시간. 교재는 군인 복무 규율과 리더십이었다. 황 하사는 준비해온 교환을 펼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교환을 덮었다. 책에 쓰인 딱딱한 문장들로는 자신이 겪었던 생생한 변화를 전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교육생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교재에 있는 내용 대신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부사관이었습니다. 황 하사는 자신의 치부를 남김없이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위병소에서 벌어졌던 일, 강서윤 사령관에게 내뱉었던 끔찍한 폭언,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와 편견.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비품실에서의 고독한 시간과 유진철 원사에게서 배운 것들까지 자신의 추락과 성장의 과정을 담담하게 그러나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에 휩싸였다. 교육생들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과정을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다. 여러분, 리더십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장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내 옆의 전우를 성별이나 출신, 계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지휘관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황 하사의 눈에는 옅은 물기가 고여 있었다. 강의실에서는 약속이나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훈육관에 대한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한 인간의 용기 있는 고백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그의 교육 방식은 파격적이었다. 그는 교육생들에게 분대 전투 기술이나 제식 훈련만큼이나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느 날 그는 분대장 역할을 맡은 남군 하사와 부분대장 역할을 맡은 여군 하사에게 특별한 과제를 내주었다.
지금부터 이틀간 두 사람은 서로의 역할을 바꿔서 생활한다. 남군 하사는 여군 내무반의 고충을 파악하고 여군 하사는 남군 내무반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하고 불평했지만 이틀 뒤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남군 하사는 여군들이 겪는 미묘한 차별과 불편함을 몸소 체험했고 여군 하사는 남군들 특유의 서열 문화와 그 안의 끈끈한 전우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다른 성별이 아닌 같은 군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황 하사의 교육은 입소문을 타고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의 수업을 참관하러 오는 간부들이 늘어났고 그의 교육 방식은 다른 부대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사령관에게 욕한 놈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를 만드는 훈육관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부사관 학당에서는 종합전술훈련이 한창이었다. 황 하사는 자신이 가르친 교육생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장애물을 극복하고 가상의 적진을 돌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서로를 불신했던 남군 분대장과 여군 부분대장이 완벽한 호흡으로 서로의 등을 맡기며 싸우는 모습은 그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때 훈련장 한쪽 언덕 위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강서윤 사령관과 유진철 원사가 나란히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황 하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강 중장은 그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말하는 듯한 깊은 신뢰와 인정의 표시였다. 황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군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 있었다. 강서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던진 작은 조약돌 하나가 부대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위험하고도 위대했던 실험은 마침내 성공의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수도방 위사령부를 휘감았던 거대한 소용돌이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아련하게 밀어냈다. 황민준 하사가 훈육관이 된 지 꼬박 1년이 지난 맑고 서늘한 가을밤이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 강서윤 중장은 의식적으로 늦은 밤 민간인 복장으로 정문을 통과하는 일을 피해왔다. 불필요한 오해나 과잉 의전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은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의 저녁 식사가 길어져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그 밤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택시에서 내린 그녀는 익숙한 사령부 정문을 향해 걸었다. 1년 전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붓던 폭우는 간데없고 투명한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위병소의 불빛은 여전히 외로웠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위병소 앞에 서자 앳된 얼굴의 여군 하사 한 명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정지. 용무와 신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낭낭했지만 규정에 따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강 중장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것을 느꼈다. 1년 전의 그날 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수고 많습니다. 복귀하는 길입니다. 그녀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 여군 하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 시선 속에는 과거 황 하사에게서 느껴졌던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백하고 전문적인 시선일 뿐이었다. 실례지만 신분증 제시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지금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군요.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강 중장은 여군 하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갈 미세한 표정 변화에 대비했다. 그러나 하사는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옆에 있던 남군 병사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김희병 즉시 당직 사관님께 신원 미확인 출입자 발생 보고. 나는 이분과 동행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다. 규정대로 차분하고 정중하게.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고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강 중장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도 그렇다고 섣불리 무시하지도 않았다. 오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다. 강 중장의 마음속에서 아주 따뜻하고 커다란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꿨던 군대의 모습이었다. 성별이나 계급장에 대한 편견 없이 오직 자신의 임무와 책임에만 집중하는 프로페셔널한 군인의 모습. 잠깐. 내가 누군지 짐작하는 바가 없습니까? 강 중장은 짓궂은 마음이 들어 한번 떠보기로 했다. 여군 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사령관님과 인상이 무척 닮으셨습니다. 하지만 군인에게 짐작은 금물이라고 배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은 전시의 아군과 적군을 오인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눈앞에 계신 분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제 임무에만 충실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강 중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여군 하사의 말 속에는 황민준 훈육관의 가르침이 그리고 더 나아가 유진철 원사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그녀가 던졌던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이 이제 보이지 않는 유산이 되어 군의 가장 낮은 곳까지 스며들어 단단한 반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당직사관에 의해 신원이 확인되고 위병소 근무자 전원이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강 중장은 자신을 완벽하게 기만했던 그 여군 하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 이름이 뭔가? 하사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하사. 자네는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었다. 내일 아침 사령관실에서 자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싶군. 자네를 가르친 훈육관이 누구인지도 무척 궁금하고 말이야. 그녀의 말에 이지은 하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 미소 속에서 강서윤 중장은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부대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몇 주 뒤 육군 본부 대강당에서는 그해의 최우수 훈육관 시상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많은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상 위로 한 명의 부사관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바로 황민준 하사였다. 그는 수도 방위 사령부를 넘어 대한민국 육군 전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훈육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시상자는 그를 위해 기꺼이 자리한 강서윤 중장이었다. 그녀는 상패와 꽃다발을 황 하사에게 건네며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종종 영웅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과오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입니다. 황민준 하사는 지난 1년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존중과 이해라는 군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헌신에 사령관으로서 그리고 군의 한 선배로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강 중장의 연설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황 하사는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경례했다. 그리고는 답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영광은 이름도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선배 전우님들의 것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곳에는 그가 비품실에서 밤새워 정리했던 여군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지혜 중사님, 김수연 대위님,
저는 그분들의 기록을 통해 군인의 이름 앞에는 성별이 붙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군인의 무게를 가르쳐 주신 유진철 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라는 보잘것없는 돌멩이를 묵묵히 다듬어 감히 다른 돌멩이를 벼릴 수 있는 숫돌로 만들어주신 강서윤 사령관님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당 안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황민준 하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이겨내고 피어난 우리 군의 살아있는 희망, 그 자체였다. 그날 밤 강서윤 중장은 홀로 집무실에 남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황민준 하사가 제출한 두툼한 보고서 한 편이 놓여 있었다. 전군 부사관 리더십 교육 혁신 방안 연구. 그것은 단순히 한 부대의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황 하사의 보고서를 조용히 쓸어보았다. 자신이 뿌렸던 작은 씨앗이 이제는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묘목으로 자라나 있었다. 그녀의 유산은 최초의 여성 수방사령관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아니었다. 그것은 황민준이라는 그리고 이지은이라는 이름 모를 수많은 미래의 군인들 마음속에 심어진 존중과 이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이었다. 똑똑.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성철 소장이 들어왔다. 다른 군단으로 발령이 나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뻣뻣한 자세로 그녀를 향해 경례했다. 사령관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장군, 그동안 수고 많았네. 새로운 곳에서도 건승을 비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 소장은 무언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도 사령관님의 방식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야간 훈련을 마친 남군과 여군들이 스스럼 없이 어울려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연스럽고 평등한 풍경이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습니다. 이 부대는 사령관님께서 오신 이후로 분명히 더 강해졌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강서윤 중장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가장 완고했던 반대자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그녀는 집무실을 나와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벽에 걸린 역대 사령관들의 초상화가 그녀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상화 앞에 멈춰 섰다. 어깨에 달린 별 3개의 무게가 처음 부임했던 날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것은 더 이상 홀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 세대의 어깨에 나누어 얹어줄 희망의 무게였다. 그녀의 진정한 유산은 언젠가 또 다른 여군 후배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녀가 겪었던 것과 같은 어리석은 편견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 그녀가 최초였기에 겪어야 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다음 세대는 겪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별보다 찬란하고 그 어떤 작전의 승리보다도 위대한 그녀의 보이지 않는 유산이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